예, 2025년 5월 10일, 음력으로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문 산책 263번째 현대사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민주화를 왜곡한 대한민국의 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던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리가 털어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털어내야만이 지난 굴국의 이 120년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선은 지난날 되돌아보면 인조 구테타로 인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289년의 나라가 절단나게 되고 스인계 노론이 권력을 잡아서 그 결과로 조선이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우리가 군국으로 일본의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열도 조선의 일본에게 우리가 결국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인계 노론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그 결과로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과 박정희, 윤석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던 이 지난날의 요번 2024년 12월 3일 날에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가 바로 이 한덕수 구테타, 행정 구테타, 그 다음에 조희대 사법 구테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21대가 22대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시작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 한홍구 선생님의 이 역사와 책임이라는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박정희를 이해하려면은 이 박태균 선생님이 썼은 이 베트남 전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7번째 현대사 7번째 강의로서는 우리가 박태균 선생님의 요 베트남 전쟁의 머리말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머리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병 50돌 전쟁의 의미를 묻다. 그러니까 요때가 글을 쓴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파병 50년째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다는 뜻입니다. 1968년도에 우리가 월남 파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0년이니까 201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파병 50돌 전쟁의 의미를 묻다. 이 말은 파병 50돌 전쟁의 의미를 묻다라는 이 말 속에서 박정희에 대해서 지난날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18년 동안의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 어떻게
정책을 펴왔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글은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고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월남에서 전사라는 구절이 비석 뒤편에 새겨진 묘지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의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묘지 앞에는 작은 추모석도 놓여 있다. 보고 싶다 내 아들 꿈에라도 보여다오. 육군병장 김동인의 묘 1970년 3월 14일 베트남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내 아들 유나, 세계 평화를 위해 고이 잠든 유나, 보고 싶구나. 웃던 그 모습 꿈에라도 한번 만나다오. 해군 중사 박세윤의 묘 1970년 3월 30일 베트남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2014년은 한국군이 베트남, 2014년이네요. 2014년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1964년 9월 22일 한국군의 제1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이 420에 도착했고, 이때가 남베트남의 수도 현 호치민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곧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뿡따오에 배치되었다. 이후에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모두 4차례의 파병을 통해서 32만 5천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고, 어마어마하죠. 32만 명, 2만 5천여 명이 한국군에 파병됐고,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참전 뒤에도 1만 2천여 명의 장병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왜 머나먼 이국에서 죽어가야 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해야 하는가? 베트남 파병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대규모 장기간의 해외 파병이었다. 조선시대에 몇 차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를 돕기 위한 파병은 있었다. 이는 대개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대개 중공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명분 때문이었으며 한반도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병된 것이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작전과 전투가 벌어진 유일한 파병이기도 하다. 한국은 왜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병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군은 왜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병해야 했을까? 왜 그 먼 곳에서 수많은 한국 군인들이 죽어가야 했을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프랑스, 영국, 이 참전을 거부했음에도 왜 한국 정부는 파병을 결정했을까? 이런 의문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외국 군대가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다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파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9년에 걸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은 한국 사회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였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한 보완계획이 1964년 발표되었으며 1967년의 제2차 경제개발이 1972년에 마무리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 명령 83 조치 72년도 8월 3일에 있었던 것이죠.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국민 총생산 연 평균 8%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 이 역시 한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경험이었다.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베트남에 활동한 것을 계기로 서구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됐는데 1895년 단발령 이후에 처음으로 장발이 유행했으며 미니스커트가 등장했다. 트로트 대신 통기타 가수들이 인기를 얻었고 베트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전자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또 중산층이 생겼으며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베트남 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중국에서 내부의 사회 통제가 강화됐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징병제의 강화, 주민등록제도가 이루어지고 이 주민등록제도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베트남 파병 시기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 역시 중요하게 작동했는데 1968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이 김신조 사건입니다. 푸에 블러호 사건 등은 모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으로 위기를 느낀 북한 정부가 공격적인 대남 정책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 시기 북한의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은 국방비가 급증하면서 북한 사회가 경제적인 문제를 노정하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거대한 변화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베트남이라는 변방에 위치한 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본격화된 이 전쟁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44년에 시작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1994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유례 패권 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달러의 근본위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통제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 따른 미국의 전비 지출로 달러는 세계 유례의 기축통화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다. 대신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가 달러와 지위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1994년 개봉한 포레스트 검프에 잘 나타나듯이 미국은 국내 외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미국은 외부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손잡고 사회적으로 거대한 반전위기 시위의 물결에 휘말렸다.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미국이 건국 이후 해외에서 벌인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미국 사회가 처음으로 전쟁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1986년 개봉한 영화 플래툰에 묘사된 베트남에서의 전투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미국 시민들은 왜 미국이 베트남에 가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이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대학생들이 사망한 사건, 1970년 5월 4일 켄트제 사건인데 켄트대 이 시기에 일어났다. 그래서 당시 미국 사회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고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서 미군 방송의 진행자로 출연하여 매일 베트남 전장에 있는 미군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전쟁 반대 분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은 역사 인식과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반전 시위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국가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반전 시위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국가였다. 당시 일본의 반전 운동가들은 미군 탈영병을 돕기도 했다. 유럽에서 일어난 반전 분위기는 근대주의,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 전쟁은 20세기 후반의 냉전적 질서뿐만 아니라 근대의 정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수정주의적 학문 경향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배태되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해 세계의 학계가 던진 질문은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의 기원으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미국이 왜 베트남에 갔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이 왜 한국에 갔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냉전 사학자인 존 루이스 게디스는 유럽에서 초대받지 않은 소련 이야기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의 기원은 수정주의의 영향 속에서 아시아에서 초대받지 않은 미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주의가 판을 치고 자본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타이에서는 태국이죠. 1971년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듬해에는 필리핀과 한국에서 계엄령과 유신체제가 선포되었다. 1972년도에는 필리핀과 한국에서 계엄령과 유신체제가 선포되었고 1973년도에는 칠리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세계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선거에 수립된 사회주의 정부가 몰락했다 이거죠. 역설적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절대적 강자인 미국의 헤게모니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의 그늘 아래 있던 다른 주변부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는데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통일되면서 주변부가 본격적으로 꿈틀거렸다. 1979년도에 이스라엘과 니카라과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중반 필리핀과 한국, 타이완의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영화 아르고가 잘 묘사하듯이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고 필리핀의 미군 기지는 철수했으며 한국에서는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 세계 체제의 변화 속에서 비틀즈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베트남 참전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는 기성 정치인들의 변화를 받으면서 또 한때 세계 시민들의 영웅으로 초항받았다. 히피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마약이 마치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지성의 상징처럼 됐다. 반전과 평화를 외쳤던 존 레넌은 암살됐고 독일과 일본의 반전 시위대는 붉은 군대 적군파적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극단적 전체주의 아래 있던 북한이 당시 제3세계 국가들이 조직한 비동맹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을 거절당한 것도 당시 세계적으로 불었던 반전의 바람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 반전과 수정주의에 대한 반동 역시 거세게 일어났는데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을 때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했고, 반정과 탈근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보수주의가 태동했다. 마치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진보적인 움직임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냉전시대보다 더 비논리적인 보수주의가 나타난 것처럼, 요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2025년도에 국민의힘의 지금 김문수와 한덕수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의 지금 난장판과 같은 모습을 현재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외교가 베트남에 있었던 미국의 전쟁에 대한 반성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크렛 대처 총리,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시작됐고, 미국과 영국에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은 한국과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과 그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기억할까? 2000년대 초반 외국에서 있었던 한 학교에서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베트남 전쟁을 신이 한국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기억하는 베트남 전쟁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가 총리가 한국 전쟁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알려지면서 비나라의 목소리를 높인 한국 사회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을 말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은 일본에 말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한국 전쟁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전쟁 특수에 대한 일본 거부 세력들의 인식이 전쟁으로 인한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 한국 사회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역시 베트남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사성은 한국 전쟁을 통해 전쟁 특수의 혜택을 입었던 일본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전쟁 특수를 누린 한국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전쟁 특수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 역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전쟁 특수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전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한국의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반이 됐고, 베트남 전쟁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1970년대에 오일 달러에 힘입은 중동에서의 건설 붐에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서술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는 미국에서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전술로 싸운 전쟁으로 기억된다. 이런 인식은 지옥의 묵시록이나 플래톤과 같은 베트남 전쟁의 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물론 지금의 미국은 이라크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베트남 전쟁과 같은 늪에 빠져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더 이상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20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 이루를 미국이 증명해 줄까? 지금 현재 2025년도 5월 달에 지금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중에, 예. 한국 사회는 전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미국 사회와 다르다. 2003년 한국 정부가 한국군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기억이 잘 드러났다. 당시 국회에서 때 아닌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베트남 전쟁에서의 전쟁 특수를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의 특수를 기억하는 일본 사람들이 자위병 파병을 지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지지했다. 이라크 파병이 또 다른 특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다시 재현되려고 믿었던 것일까?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다. 이것이 뭐냐면 친일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황석영의 무게의 그늘의 주인공인 안영규 병장의 경험은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다. 고엽제의 피해와 전쟁의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참전 군인들도 잊혀졌다. 전쟁 시기 어글리 코리안과 양공주 그리고 라이따이한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강간해가지고 아기가 임신해가 태어난 애들을 라이따이한이라 그래죠. 역시 마찬가지다. 베트남은 한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국적 여행자로 기억될 뿐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은 베트남 전쟁을 한국 전쟁과 같은 남북 전쟁으로 정의한다. 또한 전쟁 세대들에게 베트남 전쟁은 조승모의 노래 아시나요의 뮤직비디오의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기억된다. 한국 사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을까? 과연 베트남 전쟁은 무엇이었고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왜 특정한 측면의 기억만이 남아있을까?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지 50년이 지난 2014년 어느 날 국립묘지를 찾았다. 박태균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베트남에 처음으로 파병됐던 제1 이동외과병원 소속이었던 임남규, 박한창 두 분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베트남 전사자 묘역은 이번 묘역과 51번 묘역이었다. 51번 묘역에는 두 분과 함께 참전했다 돌아가신 분이 묻혀있다. 그리고 이번 묘역 맨 앞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주 베트남 한국군 초대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묻혔다. 베트남 전쟁과 나라는 해구를 지표하기도 한 최 장군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에게도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다. 왜 장군은 숨을 거두면서 장군 묘역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함께했던 사병 묘역에 묻혀달라고 요원했기에 사병 전사자 묘역의 맨 앞에 묻혔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사항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피 흘린 장병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사무치게 보고 싶다는 부모의 편지 아래 누워있는 그들은 어떻게 기억될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서구의 기억 속에서 한국군은 모두 사라졌다. 서양의 역사가들이 쓴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에서 한국군의 존재는 찾을 수가 없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는 한국군과 관련된 사진이 없다. 한국군이 활동했던 지역에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마치 약속이라 하듯이 베트남에서도 미군에서도 역사 속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모습은 지워졌다.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면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은 잊혀진 군인인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군을 필요로 할 때는 매우 효율적인 군대라고 높이 치세웠다가 한국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길 때는 한국군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막상 전쟁에서 주역이었던 한국의 참전 군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주역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쟁 자체와 한국군의 참전을 둘러싼 평가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의 한 표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가 언급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는다. 냉전 체제 아래서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전쟁. 그러나 그 진실에 접근하고자 한 노력이 또 다른 피해자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자는 것이다. 잘못 알려지거나 축소된 사실들이 특정한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른 측면의 기억들을 잊히고 있다. 두 번째,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기억이 현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방향으로 남아있는 이 기억은 현재 한국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정복 세력으로 몰는 거죠. 셋째, 이를 통한 현재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 교훈을 통해 균형적이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기억을 재생해내야 하는 것이다. 국립현충원을 떠나는 길에 찾았던 정문 옆 휴게실에는 서화 전시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작품에서 학도병의 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요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 삼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작가에 따르면 이 편지를 쓴 학도병은 곧 전사했다고 합니다. 비록 서로 다른 전선에 서 있었지만 베트남에 있었던 한국군 장병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갈까? 우리 사회가 또다시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뭐냐면은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2025년 5월 10일 날, 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에서 현대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 보건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사실에 기반을 해서 이 샤머니 제국과 샤머니 문명, 샤머니 사상과 샤머니 제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졌는가? 왜 군사 쿠데타에서 일어난 정치가 조선시대 때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이후 해방 이후에는 윤석열 진입 쿠데타에서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상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살아나게 됐는가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박태균 선생님의 베트남 전쟁 머리말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대사를 함께 고정해 보고자 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